남진 정책을 통해서 본 삼국 통일 정책을 보았다면 오늘은 어떻게 고구려가 역사 속에서 외세에 맞서서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왔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가지고 그 살펴봐야 될 지도가 하나 있는데, 아까 여기 박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이 지도를 먼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를 보면 이게 요동 땅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 역사에 따라서 요동의 위치는 바뀌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봐야 될 요동은 바로 이 흔히 알려져 있는 요하의 동쪽에 있는 이 땅이 되겠습니다. 넓게 보게 된다면 이 요동이라는 말은 그 요하의 동쪽, 그러니까 만주벌판과 그리고 심지어는 한반도까지 다 그 통칭하는 이런 말로도 쓰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곳은 바로 이 요동반도가 되겠습니다. 이 요동반도를 얘기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이 지도를 보더라도 그 산맥들이 그 첩첩산중으로 이렇게 구성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또한 요 벌판에서는 그 요하라는 큰 강이 흐르면서 벌판이 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듯 이 요동반도 같은 경우에는 그 험준한 산맥과 그리고 요하뿐만 아니라 그 지류인 그 호나나 그리고 태자, 이런 수많은 강들이 흐르기 때문에 예로부터 북서쪽에서 오는 적을 막는 데 있어서는 아주 방어하기 쉬운 천연 방어선이다 요새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산과 강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물자도 엄청나게 많이 생산됐습니다. 바로 이 험준한 산지에서는 그 철광석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산되고, 그리고 이 요하를 비롯한 이 강을 따라 펼쳐진 이 평야에서는 수많은 곡식들이 많이 생산되는 이런 비옥한 영토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위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요동반도가 바로 밑에가 한반도뿐만 아니라 북쪽의 만주벌판, 그리고 바로 북쪽에 이 내몽골까지 이어진 이런 교통상으로도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교통상으로도 중요한 위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구려에게 있어서 이 요동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물론 말 그대로 방어에 유리하고 그 물자가 풍부하게 나는 중요한 땅도 맞았지만, 한편으로는 반드시 지키고 되찾아야 될 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2000년 역사 동안에 그 우리 민족이 땅을 일궈오고 살아왔던 고조선의 옛 땅이었기 때문이죠. 물론 고조선 같은 경우에는 시작 위치는 요 평양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압록강을 건너 이 요동반도를 개척하게 되면서 한 2000년이 넘는 역사 동안에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살펴보다도 맨 처음에는 이렇게 고조선이 요동뿐만 아니라 만주벌판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가 한 천수백 년이 지난 뒤에는 고조선이 분화돼 가지고 뭐 부여나 고구려, 옥저, 뭐 사만 이렇게 여러 나라들로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동은 고조선이 평양과 함께 더불어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기원전 108년에 이르러서 바뀌게 됩니다. 이는 한편으로 또 그 중국 역시도 요동을 어떻게 보는지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기원전 108년 이래로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이 요동에다가 한사군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그 400년 동안 지배했으니까 우리 역시도 이 땅은 원래부터 그 중국의 영토다, 이런 인식이 생겼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맨 처음에 2000년 동안이나 고조선 때 살아왔던 옛 땅인데 400년 가지고 어떻게 비교가 됐냐 이럴 수도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그 400년 동안도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뭐 그렇게 보이는 거겠죠. 어쨌든 간에 고구려 입장에서는 결국 한나라에게 빼앗긴 영토이므로 이 땅을 되찾아야 될 영토가 되었고, 그리고 되찾은 이후에는 중국의 침입으로부터 반드시 지켜야 될 땅이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중국 입장에서도 한나라 때 차지했었다가 5, 16국부터 시작해서 남북조 이런 혼란의 시기 때
고구려가 뺏어갔으니 반드시 되찾아야 될 땅, 이렇게 서로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게 된다면 고구려의 전쟁사는 바로 이 요동을 둘러싼 고구려와 중국의 여러 왕조들 간의 싸움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무대는 이 요동반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게 된다면 고구려의 전쟁사는 거의 고구려 역사, 짧게 보자면 700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1000년 넘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거의 80%를 차지하는 800년의 역사 속에서 요동을 둘러싼 싸움이 계속 이어졌었는데, 전반부를 보자면 한나라에 빼앗긴 이 고조선의 옛 요동 땅을 되찾는 투쟁으로 볼 수 있고, 후반부를 보자면 되찾은 이 요동 땅을 수나라나 당나라 같은 중국의 통일 왕조로부터 지켜내는 그런 싸움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구려의 전쟁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부인 이제 요동 땅을 되찾는 투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초창기 시기였던 기원전 1세기부터 시작해서, 물론 건국은 기원전 3세기였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나라의 그 기틀을 잡고 요동 땅을 되찾는 투쟁이 시작했던 것은 기원전 1세기, 그러니까 거의 고조선이 멸망하는 기원전 10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동 땅을 되찾는 투쟁에 돌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길게 보자면 4, 5세기까지 이어지는 총 600년의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짧게 보자면 고구려가 낙랑군을 축출하고 4세기경에 요동의 거의 대부분을 되찾는 이 시기까지 보게 되는데, 먼저 이 어떻게 그 요동의 대부분을 되찾나, 이거는 일화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기 28년에 위남성 전투가 되겠는데요. 이때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는 그 대무신앙 11년이 되었고, 이때 중국에서는 고조선을 멸망시켰던 전한이 왕망에 의해서 신나라로 바뀌었다가, 또 왕망의 신나라가 또 무너지고, 그 뒤에 후한이라는 나라가 들어서게 되면서, 물론 그 나라 이름은 그대로 똑같지만 그 후한이 건국되고 나서 고구려의 수도를 직접 침공해 들어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고구려 내에서는 한나라의 침입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 갑론을박이 오갔었는데, 결국에는 산성으로 모든 그 병력을 집중해서 굳건히 지키면서 들판에는 적들이 식량으로 쓸 수 있는 어떠한 것도 남기지 않는 청야수성 전술을 바탕으로 한나라군에 맞서 싸워야 된다라는 의견이 받아들여지게 돼서 고구려는 이 평지에 있었던 수도성인 국내성을 싹 비우고 산성인 위남성으로 올라가서 방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산성을 지키고 있는 고구려군과, 그리고 수도로 쳐들어오는 그 한나라 10만 대군 간의 그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싸움이 그렇게 단순히 끝나지 않고 꽤 오랫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한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군이 그 산성에 지키고 있다 하더라도 저 산골짜기에 식량도 부족한 거 얼마나 버티겠니 하면서 계속 버티고 앉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때 이렇게 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그 대책을 마련하는 회의가 벌어지고 있을 때, 그때 중요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당시에 우보 벼슬을 맡고 있었던 을두지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적들은 지금 우리가 성 안에 식량이 부족한 줄 알고 계속 머무르고 있는데, 우리가 성 안에 식량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었던 이 사진에서 보이는 요 연못에서 잉어를 잡아다가 살아있는 채로 물풀에 싸서 한나라 진영에 보낸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선물이었지만 이 잉어를 받아본 한나라 지휘관은 우리가 된통당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잉어가 펄떡 뛰고 있다는 것은 성 안에 식수가 가득하고, 또한 잉어를 잡아다가 식량으로 삼을 정도로 식량도 엄청나게 풍부하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죠. 결국 이 심리전으로 인해서 한나라군은 전의를 상실하게 됐고 그대로 철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서기 28년의 위남성 전투는 고구려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을두지. 예. 그리고 뒤이어서 한 150년 뒤에 178년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에서는 그 신대왕 때입니다. 이 신대왕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그 형이었던 차대왕이 있었는데 그 차대왕이 워낙 그 폭정을 저지르다가 결국엔 이따가 살펴보게 될 명림답부라는 사람에 의해서 정변을 맞아가지고 결국엔 축출당하게 되고 그 동생이 즉위하는 이런 때입니다. 이때 같은 경우에도 한나라는 아직까지 후한이 건재하고 있었는데요. 이때도 다시 한번 후한에서는 10만의 대부대를 이끌고 고구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에도 한나라군은 어떻게 막을 것이냐 고구려 조정에서는 토론이 오고 있었는데 이때 이 정변을 주도했던 국산 명림답부가 나서서 이번에도 역시 그 함부로 한나라군에 맞서 싸울 것이 아니라 성을 굳건히 지키면서 저들을 지치게 해야 된다. 라는 청야 수송 전법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군은 성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한나라군에 맞서 싸웠죠. 이렇게 장기간이 되자 한나라군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식량이 바닥나게 되고 병사들도 점차 지치고 병에 걸려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성을 더 이상 공략할 수 없게 된 한나라군은 총퇴각을 하게 되는데 이때를 기회로 삼아서 명림답부 장군이 앞장서서 기병들을 이끌고 가서 전이라는 곳으로 가서 도망치는 한나라 군대를 전면에서 포위해서 완전히 전멸시키는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때가 서기 172년이 되겠는데요. 이때 자원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던 명림답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 무려 106살의 그 백발 노장이었습니다. 그 역사책의 기록에서 보게 된다면 이 명림답부는 그 명림답부. 예, 예. 어쨌든 이 명림답부라는 사람은 역사책의 기록에 보게 된다면 113세까지 장수했다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100세 넘은 그 노장 역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앞장에 섰고 그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그 무해를 연마하고 자신의 건강을 단련했다는 점을 여기서 고구려인의 기상을 잘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나라의 싸움은 계속해서 고구려가 물리치면서 꾸준히 요동의 옛 땅을 되찾아 나갔고 한 200년이 흐르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에서는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오랫동안 중국을 지배했었던 한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바로 그 유명한 유비, 조조 그리고 송건이 이렇게 위초고 삼국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이때 바로 그 조조가 세웠던 위나라하고 고구려가 싸우게 되는데요. 그 전투 같은 그 과정은 한 244년부터 259년까지 한 15년 동안 치열하게 싸우게 됩니다. 이 15년간의 위나라의 싸움 결과 고구려는 위나라를 또다시 몰아내고 요동에 적지 않은 영토를 회복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때 승리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엄청난 위기도 있었습니다. 바로 246년에 위나라의 관구검이라는 장수가 이끄는 그 위나라 군에 크게 패해가지고 여기에서 지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고구려의 수도였던 국내성이 함락당하고 당시 임금이 고구려의 왕이었던 동천왕은 위나라 군대를 피해서 저 동해안의 그 함경도 일대까지 도망쳐야 했거든요. 246년에 관구검에게 크게 패한 고구려군은 수도였던 환도성을 내주게 되고 그래서 동천왕은 여기 함경도 일대의 동해안까지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때 미로하고 유유라는 두 이름난 장수가 크게 활약하고 희생해서
동천왕은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밀우유유. 예. 이렇게 근 300~400년 동안의 고구려는 용맹한 장수와 장병들의 활약과 희생을 통해서 꾸준히 잃어버렸던 고조선의 요동 땅을 점차 회복해 나갔고, 맨 처음 지도 다시 돌아와서 4세기에 이르러서는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요동 중심지에 세웠었던 낙랑군을 드디어 축출하게 되고 요동의 거의 대부분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쯤 해서 또 중국에서는 또 다른 그 정치적 격변기가 도래하게 되는데요. 바로 중국을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었던 이 한족 중심의 통일 왕조가 북방의 이민족들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북중국을 내주고 강남 지방으로 피신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북중국은 북방 유목민들의 각축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 시대가 5호 16국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 5호 16국 나라들 중에서 선비족이 세웠던 전현이라는 나라가 고구려와 치열하게 맞붙게 되는데 그 전년. 그래서 거의 한 수십 년 동안 고구려는 전현과 이 요동 땅을 두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370년에 첫 시간에도 보았듯이 고구려는 또 다른 5호 16국의 나라였던 전진과 힘을 합쳐서 전현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전현의 중심지였던 이 유주, 그러니까 오늘의 베이징이죠. 여기까지 만리장성을 넘어 진출하게 되면서 고구려는 6년 동안 이 유주를 지배하는 쾌거를 올립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유주를 통치하다가 옛날 고조선의 서쪽 경계였던 대릉하 의무려산 일대까지 선제적으로 철수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고구려왕 때에 고구려는 요동 땅을 전부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고구려왕의 손자때인 그 유명한 광개토대왕 때는 요동을 발판으로 해서 저 북만주와 그리고 연해주 그리고 요서와 그 내몽골까지 영토를 넓히게 되고, 또 전현의 뒤를 이어서 나타난 그 후연의 침공도 성공적으로 막아내면서 동북아의 최강자로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이렇게 4, 5세기가 지나가게 되고, 이때 중국에서는 후연 이후로는 어떠한 나라도 고구려에 함부로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5호 16국이 어쨌든 간에 남북주로 그 정리는 됐지만, 어쨌든 간에 그 북중국과 남중국이 서로 싸우면서 고구려를 침입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도 없었을 뿐더러, 그리고 고구려의 힘이 워낙 강대하다 보니까 함부로 쳐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5세기부터 잠시 살펴보게 될 이 200년 동안 요동 일대에는 평화가 찾아오게 되고 고구려는 유례없는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자, 지금까지 그 요동 땅을 되찾기 위한 근 600년간의 고구려의 투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물론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구려는 시련을 이겨내고 요동을 되찾았으며 동북아의 최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찾은 요동 땅을 어떻게 지켜냈는가 이어서 살펴보시죠. 그리고 200년이 지났습니다. 다시금 중국은 격변기를 맞이합니다. 5호 16국인이 그 남북조인이 이렇게 갈라져 있었던 중국이 드디어 수나라에 의해서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는 중국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뭐 토원이라든가 그 돌궐이라든가 이런 그 이민족들까지 그 복속시키면서 패권을 확장해 나갔고, 그리고 덩달아서 이제 요동에 대한 야심까지 퍼뜨리게 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그 수나라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이런 혼란기 때 고구려가 요동을 훔쳐갔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양제가 고구려를 쳐들어가기 이전에 배구라는 신하가 올린 표문에서는 고구려가 가지고 있는 이 요동은 옛날에 낙랑군, 현도군이 우리의 군현이었는데 지금은 외국 땅이 됐다. 그러니까 황제 폐하께서는 군사를 일으켜서 반드시 이 요동 땅을 되찾으셔야 된다. 이렇게 표문을 올립니다. 배구, 배구, 구. 예. 이렇게 되면서 이제 수나라에서는 이 요동에 대한 야심을 펼치게 되면서 고구려에 우리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면 살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일삼지만 이미 200년 동안 동북아 최강국으로서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고구려에게 그 협박이 당연히 먹힐 리가 없습니다. 이 당시에 고구려를 지배하고 있었던 왕은 영양왕이었는데요. 영양왕은 이런 수나라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말각이병 1만을 동원해서 아까도 얘기했었던 이 만리정선의 동쪽 시작점인 산해관을 선제적으로 타격해서 간담을 선언하게 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598년부터 614년까지 거의 4차례에 걸쳐서 고구려 수나라 간의 긴 싸움이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구려 수나라의 전쟁 중에서 제일 큰 싸움은 2차 때였습니다. 2차 때 같은 경우에는 그 수 문제를 자기 아버지였던 수 문제를 죽이고 황제의 자리에 오른 수양제가 주도했었는데 수양제 같은 경우에는 이 고구려를 침략하는 데 있어서 무려 전투병만 113만 명 그리고 보급부대까지 200만까지 합쳐서 총 300만 대군을 이끌고 요동을 점령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육상으로도 이렇게 군대를 보내고 그리고 바다를 통해서 수군을 상륙작전을 벌여서 육지와 바다 양쪽에서 이 요동을 점령해 나가겠다. 그것도 속전속결로 하겠다는 이런 전략을 세우게 되죠. 이에 맞서서 고구려는 이 300만 대군이 속전속결로 끝내지 못하게 전통적으로 산성에 의거한 이 청야 수성 전술과 그리고 110만 대군이 오게 된 다음에 보급 문제에 당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보급로가 길어지게 되겠죠. 그 보급로가 될 만한 교통로마다 그 특공대를 매복시켜 놨다가 보급수대가 지나갈 때쯤 급습해서 식량을 모두 빼앗고 수레는 불태워버린 이런 매복 습격전, 이런 다양한 전술을 통해서 수나라 군대의 발을 묶어놓는 장기전 전략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구려와 수나라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살펴봅시다. 그래서 수나라는 맨 처음에 113만 대군을 육지로 쳐들어오게 돼서 고구려의 요동 방어선의 제일 중심지였던 요동성을 먼저 쳐들어가게 되는데 이 요동성에서 발이 묶여버립니다. 이 요동성 같은 경우에는 평지성이어서 상대적으로 불리했지만 성벽이 엄청나게 높게 쌓여져 있었고 거기에다 요동성을 지키는 고구려군이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아무리 수개월 동안 수나라군이 공격을 해도 절대 끄떡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수양제는 어떻게든 돌파구를 마련해 보고자 요동성 외에 다른 안시성이나 다른 요동에 있었던 성들도 다 공격해 보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전선은 이 요하 일대에 고착됩니다. 한편 바다로 오고 있었던 이 수나라 수군 같은 경우에는 육군이 오지를 않자 자기들이 먼저 이 요동에 있었던 평의성을 먼저 점령하겠다고 상륙을 해버리지만 이 역시도 고구려의 유인매복전에 걸려가지고 크게 패해가지고 후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당초에 수양제가 세워놨었던 300만 대군을 동원한
속전속결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안 풀리고 장기화되니까 수영제 입장에서는 크게 당황했겠죠. 그래서 수영제는 자신의 딴에는 그 비장의 수를 마련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튼튼한 그 요동 방어선을 무시하고 30만 대군을 별동대로 만들어서 바로 직접 내륙으로 들어가 평양성을 공략하겠다라는 이런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는 그 마치 오늘날의 그 휴전선 사이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느 한쪽이 먼저 그 휴전선을 무시하고 서울을 친다든가 아니면 그 평양을 친다든가 이런 전략과 비슷하긴 한데요. 과연 이것이 성공적인 방책이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는 등 뒤에 적을 두고 들어가는 자세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고구려의 그 요동 방어선이 굳건해 있는 마당에 30만 대군을 그 내륙으로 들이댄다고 해서 성이 함락될 일도 없고 거기에다가 필연적으로 보급로도 끊기게 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 바로 그 유명한 의지문덕 장군이 나타납니다. 의지문덕 장군은 이 요동 방어선을 무시하고 들어오는 이 수나라 별동대에 협상을 한다는 명분으로 들어와서는 이 수나라 군대의 진영을 다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별동대라는 것이 실제로는 장거리를 행군하게 돼서 많이 지쳐있고 또 신형도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런 거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유유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동반도로 들어온 별동대는 이때부터 악몽이 시작됩니다. 바로 의지문덕 장군이 수나 군대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하루에도 7번이 넘도록 계속 공격해서 쳤다가 일부러 젖어서 이렇게 치고 빠지는 이런 밀당 전술, 유인수를 썼던 것이죠. 이렇게 고구려군이 계속 자기들 공격에 들어왔다가 패해서 도망가는 척하면서 맨 처음에 수나 군대는 자기들이 이긴 줄 알고 신나서 따라갔지만 어느 순간에 들어서는 싸움이 너무 잦은 거예요. 그래서 점차 지치게 되고 거기에다 또 자기들이 이긴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점점 이렇게 지치고 힘든 거지? 자괴감이 드는 이런 상황까지 와가지고 어찌어찌해서 수나라 별동대는 이 평양성 근처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 때에 수나라의 웬 고구려의 그러니까 수나라 진영에 시가 한편 오게 되는데요. 바로 의지문덕 장군이 당시 수나라 별동대에 이끌고 있었던 우중문에게 보낸 유명한 시입니다. 당신의 전력 전술은 이미 하늘과 땅의 이치를 다 통달했고 전투에서 이겨서 그 공이 높으니까 만족하고 그만 돌아가라.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적장은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었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비웃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이죠. 이 시를 받아본 우중문은 아차, 우리가 된통 걸렸구나.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들어갔다가는 위험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총태각을 명령하게 됐는데 이미 그때 의지문덕 장군은 수나라군의 이 퇴각로로 되어 있었던 살수에 다 사방을 포위하고 있었고 수나라 군대가 살수를 건너려는 시점에 전면에서 포위에 들어와서 일거에 공격해서 다 쓸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유명한 살수대첩입니다. 이 살수대첩과 관련해서 근데 오해를 하나 풀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보통 이 살수대첩이 한반도에 있었던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사이에 청천강에서 벌어졌다고 많이들 배웠을 겁니다. 또 거기에다 또 문을 막았다가 수공으로 수나 군대를 쓸어버렸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죠. 근데 과연 청천강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수공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청천강이 없었습니다. 당시 기록이나 이런 거리상을 살펴보더라도 청천강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한데요. 일단 당시 기록을 보자면 이 30만 별동대가 퇴각하는
과정에서 살수에서 한번 괴멸당하고 거기에다 또 중간에 도망치다가 백석산이라는 데서 또다시 고구려군의 추격을 받아서 큰 타격을 입어가지고 살아 돌아온 패잔병은 고작 30만 중에서 2,700명에 불과했는데 그 2,700명이 당시에 수양제가 진영을 차리고 있었던 이 요동성 바깥에 이 요중이라는 데까지 하룻밤 사이에 450리를 걸어서 갔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도착한 이 패잔병의 보고를 받고서 수양제는 총퇴각을 명령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게 청천강이라면 하루 만에 가는 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이걸 그 구글 지도의 거리를 한번 재서 봤는데요. 청천강에서부터 이 수양제가 머물러 있는 그 요하까지의 거리를 재보니까 거의 한 350km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기록상에 있는 그 450리는 그 키로수로 환산하게 된다면 대략 100km에서 한 120km 정도 되는데 보통 우리가 그 군대에서 그 행군을 하게 된다면 1시간에 4km 정도를 가게 되고 그래서 하루에 총 갈 수 있는 거리가 24시간 동안 그 한 4km 가니까 거의 96km. 그러니까 100km 그 남짓이 되는 그런 거리밖에 못 가는데 하루에 350리를 간다는 건 말 그대로 날아가지 않고선 불가능합니다. 그럼 그 지역이 청천강유역이 아니고 예. 초하하. 예, 그래서 어디예요? 그래서 아까도 살펴봤듯이 또한 그리고 순하 군대의 그 목적지는 한반도 내륙에 있었던 그 평양이 아니라 이 요동의 고구려의 그 부수도였던 북평양성, 오늘날로 친다면 그 단동 북쪽에 있는 봉황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봉황성에서 봉황산성에서 그 살수를 거쳐가지고 유화까지 간데 이 거리를 추정해 봤을 때는 결국 살수가 될 수밖에 없는 곳은 오늘날 그 수암이라는 동네를 흐르는 그 수암현이라는 동네가 그 요동에 있는데 거기에서 흐르는 대양하의 지주인 초자가 됩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그 사진이 바로 그 초자 그 현장 사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초자에서 그 유화까지 또 거리를 재봤는데 역시 거의 비슷하게 한 100km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를 통해서 봤을 때 결국에는 살수는 청천강이 아니라 초자였고 그리고 순하 군대의 실제 목표는 평양성이 아니라 바로 이 요동에 있었던 북평양성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중복이 되는 감이 없잖아 있지만 아예 아닙니다. 중국에 적게 주장하는. 아니 제가 그 강조를 하다 보니까 좀 그 반복해서 말한 게 좀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요 인문학적으로 그냥 예. 주례 맞춘다. 예. 그거 이렇게 과장 승자 입장에서 과장해서 쓸 그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뭐 평소장 강의를 먼저 끝나고 네. 예. 어쨌든 이렇게 300만 대군을 동원하고도 이런 그 전례 없는 패배를 당한 수양제는 이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에 거쳐서 고구려를 쳐들어왔지만 그때마다 모두 번번이 깨졌습니다. 이렇게 실패가 누적되면서 결국 수나라의 국력은 완전히 바닥을 쳤고 민심까지도 완전히 악화돼서 결국 중국을 통일한 지 한 30년 만인 618년에 수나라는 내전으로 망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주도했던 수양제 역시도 수도였던 장안에서 반란군을 피해서 별궁으로 도망쳤다가 그곳에서 부하들에게 암살당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구려 수 전쟁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그 역사가 계속 이어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바로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쟁이 되겠는데 계속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나라의 뒤에 이어서 중국을 통일하고 통일한 이 당나라 같은 경우에도 요동을 장악하겠다는 이 목표에서는 전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이 요동을 장악하겠다라는 이런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당나라를 실질적으로 건국하고 또 수나라의 고구려 원정으로 완전히 피폐해진 국력을 다시 회복시켜서 중국사에서는 몇 안 되는 성군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당태종 이세민. 당태종은 수양제는 실패했지만 나는 그동안 당나라도 건국하고 또 내란도 진압하고 국력도 키웠으니까 이 요동 원정도 나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수양제가 왜 원정에서 실패했나 이런 거에 다 철저히 분석했는데요. 그 결론은 수양제는 그 요동의 굳건한 이 고구려 방어선을 무시하고 별동대를 내륙 깊숙이 끌어들였다가 망했다. 자기는 그러지 않는다. 나는 이 튼튼한 고구려의 요동 방어선을 다 무너뜨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북평행성을 함락시키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어쨌든 이 당태종도 쳐들어가기 앞서서 고구려를 협박하게 되는데 이때 고구려에는 그 유명한 영계소문이 집권하고 있었습니다. 영계소문은 당태종의 항복하면 그 살려주겠다라는 이런 식의 협박에 대해서 당연히 거부했죠. 오히려 당나라에서 이런 그 협박 문서를 들고 온 사신을 톡으로 가둬버리면서 쳐들어올 테면 쳐들어와 봐라. 우리는 언제든지 물리쳐주겠다. 이렇게 항전 의지를 천명하죠. 이렇게 해서 전쟁이 끝난 지 거의 한 그 20여 년 만에 고구려와 당나라 간의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645년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당태종은 50만 대군을 이끌고 요동으로 가게 돼서 수양제하고는 달리 요동에 있었던 고구려 성들을 하나씩 깨부수면서 전진해 나갑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계모성을 함락했었다가 그리고 뒤이어서는 수양제가 아무리 때려도 그 무너지지 않았던 요동성을 집요하게 공격해서 끝내 격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는 그 바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백암성에서도 그 항복을 받아내서 그 계속 연전연승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태종 입장에서는 나의 전략이 맞았다 생각하겠죠. 그리고 나는 반드시 고구려 원정을 이 요동 원정을 성공시키겠다. 이렇게 자신감 붙게 되면서 계속 나아가는 것이죠. 가령 이 당태종이 요동성을 격파하고 난 다음에 요동성 막루에 올라서 지었다는 그 요성방어이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나름 자신의 그 요동을 반드시 장악하겠다는 이런 호언장담이 드러납니다. 또 그리고 한편에 이 요성방어이라는 시를 보게 된다면 당시에 수나라나 당나라나 한반도에 있었던 평양이 아니라 요동에 있었던 이 북평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데요. 현도군의 옛 땅의 다리에 떠서 요동을 비추고 나는 요동성에 올라가서 고구려의 환도, 그러니까 이 환도를 얘기한다면 우리는 흔히 국내성 인근의 그 방어의 성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 환도는 한편으로는 이 북평양성을 가리키기도 하고 시대에 따라서는 졸본성을 가리킨 적도 있었는데 아무튼간에 요동에 있었던 이 고구려의 부수도를 가리킨 게 환도였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시를 보더라도 당태종은 목표가 요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계속 나아가는데 문제는 이 전진이 가로막히게 됩니다. 바로 안시성에서 말입니다. 이 안시성에서 당태종은 크게 당황하게 되는데 이 안시성에서는 그 유명한 양만춘 장군과 그리고 10만 명의 고구려군과 백성들이 똘똘 뭉쳐서 50만 대군에 맞서서 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십 일 동안 성을 공략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으니까 당태종 입장에서는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 분명 이 안시성 같은 경우에는 그 요동성보다 훨씬 작고 그냥 평범한 산성에 불과한데 왜 깨지지 않지? 이렇게 되니까 당태종은
이렇게 되자 당태종은 이 비장의 수라고 결국엔 토산을 높이 쌓아서 성벽을 넘어가서 성을 점령하겠다는 그 유명한 전략까지 쓰게 되지만 이마저도 결국 양만춘 장군이 이끄는 고구려군이 하룻밤 사이에 성벽을 넘어서 토산을 점령해버리면서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전쟁은 장기전으로 빠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역시 고구려 당나라 전쟁, 특히 그 안시성 전투와 관련된 오해를 하나 풀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고구려 당나라 간의 제1차 전쟁을 안시성 전투 하나로 그냥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 심지어는 몇 년 전에 그 안시성 전투 관련된 그 영화 있었죠. 거기에서 나온 것처럼 양만춘 장군이 그 영계소문과 그 불화가 있어가지고 사실상 외롭게 이 성 하나로 싸웠어야 됐다, 이런 인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에선 전혀 달랐습니다. 당연히 이때 전체 그 당나라와의 전쟁의 진두지휘한 것은 대망리지였던 영계소문이었고, 양만춘 장군과 그리고 안시성 군민들 역시도 영계소문의 지휘 아래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비록 요동성이나 백암성 이런 그 성들은 무너졌지만 아직까지 그 요동의 다른 성들은 건재했기 때문에 계속 당나라군에 맞서 싸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태종 입장에서는 안시성 하나에만 집중해서 공략할 수 없었고, 그래서 안시성 군민들이 열심히 싸운 것도 있지만 혼자 싸운 건 아니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진실입니다. 이렇게 한 80여일이 지나게 되면서 이제 당나라군에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일단 장기전이 되니까 식량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거기에다 또 전쟁이 시작한 때는 6, 7월 여름이었는데 한 80여일이 지나니까 음력 9월, 지금으로 치면 그 양력 10월 말에서 11월쯤 되는 거의 이제 가을 끝나고 겨울이 찾아오는 그때죠. 그때 요동에는 추위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전쟁은 더 치르기 힘든 상황이 오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당나라군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당나라 북방에 있었던, 자 아까 그 지도로 다시 넘어가서 물론 그 순화하지만 어쨌든 그 순화의 뒤에 이어서 그 당나라 바뀌었으니까 이건 감안해 주시고요. 이 당나라 북방에 있었던 돌거리나 설현타 같은 이런 오랑캐들이 빈틈을 타서 쳐들어올 것이다 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 병력이 요동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후방이 위험해지는 상황이었죠. 근데 놀랍게도 이건 다 영계소문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영계소문은 단순히 전쟁의 진두지휘한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게 돌거리나 설현타 같은 이런 유목민들에게도 사신을 보내가지고 치열하게 외교전을 벌였거든요. 그래서 이 외교전 결과 이 유목민들에게서 언제든지 당나라 북방을 치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소문이 당나라 본영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자 당태종은 더 이상 전쟁에 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실패를 인정하고 눈물을 머금고 총퇴각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고구려 수전쟁이 당나라 전쟁이 끝났다고 보지만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바로 영계소문은 이 퇴각하는 당나라군은 절대 쉽게 돌려보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건재하고 있었던 이 요동 방어선을 중심으로 해서 대포위망을 구축해놔서 당나라군이 쉬운 길로 퇴각할 수 없게 만들었고, 그 결과 당태종은 이 영주도 통해서 그 쉬운 길로 가는 길을 포기하고 요하 하구에 있었던 이 늪지대하고 진흙탕으로 가득 찬 요택이라는 곳으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요택을 지나게 되면서 언이하다는 곳에서 당태종이 말을 몰다가 진탕에 빠져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다, 살았다, 이런 서로도 전해지고 있고요.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당태종과 그 당나라 군대가 만리장성 넘어갔는데 웬걸 거기에서 갑자기 그 영계소문과 고구려군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영계소문이 직접 그 정예 기병들을 이끌고 빠르게 만리장성을 넘어서 먼저 이 내륙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태종이 기껏 도망쳐 왔더니만 샘이나 목을 내놓거라 이러고 영계소문이 나타나니까 기겁한 것이죠. 결국 그래서 여기에서 또다시 당태종은 큰 패배를 입었고 목숨만 건져서 겨우 장안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어디서 만난 거예요? 그 만났던 장소가 바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유주,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 베이징이 되는데요. 이 지명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징 북쪽에 한 40리 되는 곳에 순위구라는 데에 고려영진이라는 지명이 있고요. 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당태종이 이 영계소문과 고구려 추격군의 눈을 속이고자 그 모래푸대를 쌓아놓고는 이게 식량포대에 쌓아놓은 것처럼 위장했다는 이런 황량대라는 지명들이 중국 내륙 곳곳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구려 당 전쟁 역시도 당나라의 패배로 끝났고요. 이 전쟁이 있은 지 4년 만에 당태종은 그 충격으로 인해서 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납니다. 이때 당태종이 남겼었던 유언으로 요동 전역을 중단해라 라는 유언이 있었는데 이는 요동에서의 그 자신의 큰 실패 그리고 영계소문에게 쫓겨서 죽을 뻔했었던 이런 그 공포가 어우러져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공포가 후대까지 이어져서요. 그 중국에서 유명한 그 연극인 경극 있죠. 그 경극 중에서는 영계소문이 칼을 5개 찬 용맹한 무장으로 나와서 당태종을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역할로 나오는 이런 작품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그 옛날에 그 아이들 울음을 그치지 않을 때 그 망태 할아버지나 도깨비가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그 뚜껍게 만들었잖아요. 비슷하게 중국에서도 애가 울음을 그치지 않을 때 영계소문이 온다. 이런 걸로 뚝 그치게 만든 이런 공포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이후로도 당나라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고구려를 계속 쳐들어왔지만 그때마다 영계소문과 고구려는 당나라군을 물리쳤고 이는 668년에 신라가 당나라와 손을 잡고 배신할 때까지 연전연승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나라와 당나라에 맞서서 요동 땅을 지킨 투쟁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요. 예. 유주에서 만났잖아요. 만나서 영계소문이 무사히 돌아왔어요. 당연히 추격군이었으니까 무사히 돌아왔죠. 그렇다면 이 수나라 당나라에 맞서 승리하고 또 이전에도 그 한나라나 여러 중국 왕조들에 맞서서 요동 땅을 되찾았었던 그 저력은 무엇이었겠는가? 바로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튼튼한 난공불락의 산성이 있었는데요. 사진에서도 보듯이 이게 고구려의 그 산성 중에 하나인데요. 이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게 된다면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토성을 단단하게 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연석들을 켜켜이 맞물리게 쌓게 되면 쌓으면서 그리고 겉에는 또 잘 다듬은 돌을 쐐기가 한쪽 면은 잘 다듬고 다른 쪽 면은 쐐기가 맞물리게 되어서 쌓는 이런 방식으로 쌓았습니다. 이거를 정식으로 말하게 된다면 대물림 쌓기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렇게 쌓게 되면 어떤 공성병기에도 성벽이 무너지지 않고
끄떡없는 내구도를 자랑하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사진을 보도도 알 수 있듯이 일직선으로 쌓은 게 아닙니다. 한쪽에 이렇게 두 개를 쌓게 된다면 그 바로 밑에 쪽에는 약간 그 간격을 살짝 두어가지고 엇갈리게 쌓는 이런 방식이 또 육합 쌓기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성 쌓는 데에서는 고구려가 거의 전공자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강력한 내구도를 자랑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런 성들이 요동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었던 이 요동 방어선, 즉 천리장 성뿐만 아니라 그 안쪽에도 산성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있고, 심지어는 고구려의 수도 평양 인근까지도 이렇게 산성들이 쌓여 있으니까 어떤 적이 들어오더라도 이를 모두 막아낼 수 있는 철벽의 방어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력에 있어서도 강력했었는데, 이 고분벽화를 보더라도 이 병사뿐만 아니라 그 말에도 갑옷을 입힌 그 중장기병, 그 유명한 계모무사가 바로 그 비결입니다. 이 계모무사 같은 경우에는 오너를 치게 된다면 가히 그 탱크나 다름없는 그런 그 병기였는데요. 이렇게 전신을 무장한 그 기병대가 그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 적진으로 가장 앞장서서 달려나가서 그 적진을 무너뜨리고 적들을 괴멸시키는 이런 막강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갑옷을 그 말과 그리고 병사까지 모두 입혔다면 이거 무거워서 어떻게 나아가겠냐 하는데, 심지어 기동력도 빨랐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여기 사진에 나오는 이 갑옷인데요. 이 철갑옷이 단순한 그냥 철갑옷이 아니라 철편을 여러 조각으로 이어서 만든 이 찰갑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화살을 날려도 그냥 튕겨낼 정도로 튼튼한데 무게까지 가볍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 유연하고 튼튼한 찰갑을 그 말과 그 병사까지 모두 입혔다면 분명 그 철제 도구도 많이 생산해야 되겠죠. 고구려는 그만큼 그 뛰어난 그 제철 기술과 그 생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고분벽화에서 나오시지. 바로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요동에서 나오는 그 철광석을 바탕으로 이렇게 중무장한 계마무사를 수만 명을 이끌 수 있었던 이런 국력이 있었기 때문에 요동을 되찾는 싸움이나, 그리고 중국 왕조로부터 요동을 지키는 이런 싸움에서도 언제나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근천년을 이어서 온 그 고구려의 전쟁사가 우리에게 남기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외세에 맞서서 그 한반도를 지켜낸 그 방파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400년 동안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고조선의 옛 땅이었던 요동을 되찾고, 그리고 그 뒤로도 200년 동안 중국의 통일 왕조에 맞서서 지켜냈다라는 위협을 달성했는데, 그 바탕에는 그 자기 힘으로 고토를 되찾고 그리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이런 자주적 기상이 있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병사나 백성이나 모두 할 거 없이 혼혈체가 돼서 나라를 지키겠다라는 이런 그 상무기풍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사를 통해서 고구려는 근천년 동안 동북의 최강국으로 위상을 드높일 수 있었고, 이와 같은 고구려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고구려처럼 이렇게 자주적 기상과 그리고 외세에 굴복하지 않으면서 영토를 되찾고 지켰던 이런 기상을 이어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남기면서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